경제가 지금 눈부신 성장을 했는데 일제 제국주의를 거치고 그다음에 6.25 전쟁을 통해서 폐허가 돼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곳에서 그 전쟁의 폐허를 딛고 오늘날의 눈부신 경제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압축 성장을 하게 되고 또 이제 그 사이에 저희가 뭐 IMF라든가 이런 걸 겪으면서 경제적 트라우마 같은 것도 좀 있고 하니까 이게 물질주의를 너무 많이 숭배하고 돈을 쫓아서, 그러니까 배고픔을 극복하기 위해 돈을 쫓아서 온 것이 지금까지 한국의 현대사인데, 그런 압축 성장에서 가지고 온 병폐나 문제점들, 그리고 이제 좀 지친 마음도 있는데, 그런 어떻게 문제점들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그 민족성이 예를 들면 뭐 빨리빨리다 아니면 뭐 물질주의다 이렇게 정의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거꾸로 보면은 이게 시대에 따라서 바뀌는 거거든요. 문제도 바뀌고 그거를 해결하는 과정도 바뀌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선시대 때까지만 해도 너무 반물질적인 가치, 그쵸. 산업공상, 그쵸. 선비들의. 그거에 전 세계 유례 없이 그거를 이제 끝까지 지켜왔던 곳이었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진짜 나라까지 뺏기고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6.25까지 오고 이 상황이 되니까 이제 세대가 기성세대들은 다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새로운 세대들이 청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완전히 이제 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게 산업화 빨리 해야 된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민주화해야 된다. 그래서 크게 합치면 이제 서구적인 어떤 근대화를 우리도 해야겠다 생각을 한 거잖아요. 1960년으로 돌아가 보면 그때 우리나라가 북한이나 가나보다도 못 살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청년들이 뭔가 해보자고 했던 게 4.19, 5.16.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두 개가 되게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4.19의 핵심적인 분들이 5.16 정권에서 중요한 또 어떤 관료 역할을 하기도 하고. 5.16하고는 전혀 다른. 지금 시각에서 보면 그게 두 갈래로 보이지만 그때 당시로 돌아가서 보면은 기성세대들에 대해서 청년 엘리트들, 그때는 이제 군대도 엘리트고 그리고 뭐 대학을 나온 사람이 굉장히 엘리트고 이런 사람들이 뭔가를 막 해보겠다라는 움직임이 아니었나라고 또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양쪽에 그거를 다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로 봤을 때 그런 상황에서 이제 1970년이 되었는데 1970년이 딱 됐을 때 북한이랑 우리나라랑 1인당 GDP 수준이 드디어 이제 똑같아졌거든요. 70년대에 와서야? 그때 와서야. 똑같아졌는데 북한은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게 있었고 우리나라는 소총 하나도 못 만들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국제 정세가 이제 급변을 했던 게 미국이 중국이랑 화해를 하는 과정이 되니까. 그렇죠. 중국 갔죠. 그때 7.4 남북 공동성명을 이제 김일성이랑 박정희랑 이제 우리가 전쟁 나도 누가 이렇게 힘을 실어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일단은 양쪽 지도자들이 서로 화해하는 걸로 해놓고 양쪽에서 독재 체제를 이제 강화한 거고, 근데 북한은 그때부터 이제 천리마운동이라든지 내수 중심으로 막 달렸고, 한국은 수출 중심으로 이제 달랐네요. 내수 중심이랑 수출 중심이. 전략이 완전히 달랐고, 근데 그때부터 이제 중공업 중심의 수출을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돈도 없고 기술도 없고 아무것도 전략을 세운 거죠. 그때 이제 테크노크라트라고 할 수 있는 뭐 오원철 뭐 이런 분이 자동차 공장장 하시던 분이 뭐 들어가서 그런 걸 관료가 되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그분이 산업도시도 설계하고 모든 거 설계를 했고 그때 경남 창원에 이제 무기를 만드는 그 도시로 이제 설계를 기획을 한 이유가 북한에서 가장 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거의 안전한 거 했는데 지금 70년부터 시작했으니까 30년 아니라 50년 지나서 우리가 탱크를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외국인의 시선으로 보면은 야 이번에 한국은 대통령이 계속 바꾸도 꾸준히 선업을 해가지고 소총을 못 만들어다가 탱크까지 수출하는 대단한 나라야. 우리로 보면은 이때는 뭐 박정희는 정말 이런 걸 잘했지만 이런 건 진짜 못했고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누구는 어땠고 이렇게 보지만 큰 틀에는 우리는 한 50년 사이에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낸 거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 이제 외국인들이 굉장히 열광하고 이제 놀랍다고 하는 이유인데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짧게는 30년, 길게는 50년 정도 이루어낸 성과가 서구의 경우에는 산업혁명 때부터 거의 뭐 250년? 그쵸. 가까이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250년 동안
그때는 평균 수명도 훨씬 지금보다 낮았을 테니까 네, 이게 40세, 네, 40세에서 막 조금씩 네. 늘긴 했겠지만 그랬을 거잖아요. 그랬던 세대니까 많은 세대가 교체하면서 새로운 흐름으로 갔겠죠. 네, 그분들이 이제 세상의 주인공이 돼서. 근데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은 압축 성장을 한 데다가 또 의료도 되게 체계도 잘 만들어서 평균 수명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탑 수준이 80세 이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다른 경험을 특히 청년 시기에 이루어냈던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잖아요. 같은 시기에. 베이비붐 1세대가 네. 다 겪고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4차 산업혁명까지. 네. 그래서 그분들 관점에서는 뭐 전쟁을 겪은 세대의 그 초기 아무것도 없던 거에서 정말 산업화를 만들고 새마을 운동을 하고 막 이런 거에서 결실을 봤던 그 분들은 자신을 좀 알아달라고 하면서 태극기 집회를 하고 있고 또 87년 이럴 때 민주화운동을 해서 주역들은 그때 우리가 또 586. 고비를 넘지 못했으면은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처럼 이렇게 정치적으로 꼬꾸라졌을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또 넘은 건 이분들의 공이지만 또 그분들은 또 너무 또 그거 중심으로만 봐서 뭐 미국은 나쁜 나라고 이런 프레임에 갇혀 있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세대별로 굉장히 다른 생각을 하고 인생에 공존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서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 공존하지만 그분들은 다 물질주의, 큰 틀에서는 물질주의적인 그 80년대 말이나 90년대에 청년기를 보냈던 사람들도 사회적인 어떤 민주화 이런 거 열심히 하셨던 분도 되게 물질주의적 가치관을 가지신 분들이 주류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지금 MZ세대, 새로운 세대, 20대들은 Z 알파? 네, Z 알파 이렇게 가면은 저는 좀 탈물질적인 가치가 있는 분들이 물론 모두가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지만 그런 씨앗들이 좀 보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아직까지는 주류가 우리나라는 물질적인 가치를 많이 추구하는 편이죠. 그래서 그 압축 성장이 가지고 온 되게 커다란 병폐가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이제 갈등이 있는 갈등.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대 간의 갈등 세대 간의 이런 게 갈등이 있고 크죠. 또 하나는 지역 문제. 이제 압축 성장을 할 때 초반에 7, 80년대에는 지역 균형 발전이 자연스럽게 됐어요. 왜냐하면 산업 도시를 만들었기 때문에 뭐 울산이나 창원 이런 데는 굉장히 일자리도 좋고 그 세대에게는 되게 선호하는 도시. 남성들의 일자리가 많았고 중공업 그리고 여성들은 그때는 뭐 일을 가지지 않고 이제 전업주부로 아이를 낳고 이런 사람들이 좀 많았던 가족 형태였는데 자연스럽게 이제 선진국이 될수록 어느 나라나 여성이 이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리고 이제 좀 더 도시의 매력이라든지 창의성 이런 거를 원하는 세대로 바뀌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보면 이 도시들이 이제 더 이상 매력이 없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피츠버그, 디트로이트가 더 이상 매력적인 도시가 아니고 쇠퇴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산업도시도 지금 이럴 위기에 처해 있는 거죠. 그치. 예전에 디트로이트가 지금 현재 우리 그 공업 도시들이 맡고 있는. 그래서 이런 세대 간의 갈등 문제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 쏠림이 더 심해지고 청년들의 경우는 그런데 이제 지역이 그런 이 산업도시는 이제 피츠버그 디트로이트처럼 문을 닫을 거냐 아니면 그 도시가 미국의 상황을 해서 우리가 학습을 해서 여기가 제조업도 살리면서 창의적이고 매력적인 도시로 거듭날 거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되고 또 다른 지역들은 오히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관광 중심의 도시에서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도시로 좀 기회가 더 열린 측면도 있고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물질주의 병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물질주의가 이제 결과적으로 예전에는 우리가 못 살았던 시절에는 물질적으로 우리가 경제적으로 성장을 하면 굉장히 행복하고 만족감이 막 있었을 거잖아요. 이제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고 뭔가 그런데 이제 선진국 사회가 된 상황에서 개개인들이 물질적으로만 뭔가를 가진다고 해서 행복해질 거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내가 예를 들면 뭐 비트코인을 해가지고 돈을 이만큼 벌면은 이제 나는 인생은 성공한 거야. 이제부터 행복하게 살 것만 남았어. 라는 메시지가 팽배하고 있죠. 사실은 유튜브 내는데 봐도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게 될까요? 정말 파이어족이 된다. 만약에 100억을 벌어서 30대 그러면 나머지 인생에 이제 앞으로 50년 이상은 그냥 자동으로 행복하게 살까요? 하면은
별로 그럴 것 같진 않거든요. 예, 기업을 잘 성장시켜서 엑짓하신 분도 어느 순간 되면은 되게 한동안은 재밌게 뭐 골프도 치고 해외여행도 다니고 하지만 하다 보면은 사회에서 자기가 쓸모가 없다라고 느끼거나 뭔가 좀 이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이제 약간 이런 느낌에 빠지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사실 진짜 행복하려면 물질 외에 비물질적인 예, 제가 이제 비경제적 자본, 커뮤니티 자본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을 사람들이 못 보고 있다. 그렇죠. 네. 사회적으로 그런 분위기로 계속 달렸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주변에 간접 경험을 하거나 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개인들이 다 불행해지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물질적으로 좀 부족한 사람도 사회 커뮤니티나 이런 비경제적인 좋은 역할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또 점점 지쳐가는데 경제적으로 자본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분들이랑 어떻게든 연결이 돼서 상호 서로 간에 이렇게 협력, 이분은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후원을 할 수도 있고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이분은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그랬을 때 이 경제적 자본을 가지신 분은 또 새로운 것과 연결돼서 만족감을 얻고 행복감이 늘어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좀 이렇게 생겨야 사회 전체가 행복해지는 사람이 늘어나는데 지금은 모두가 좀 불행한 상태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예. 인류의 역사 중에 많은 변화를 일으켰던 여러 권의 책 중에 있는데 그 중에 한 권이 막스의 자본론이거든요. 그 이후로 이거는 김윤환 교수님도 얘기하셨었는데 커뮤니티 자본론이라는 책이 이제 생겼는데 커뮤니티 자본론 이게 도대체 커뮤니티가 자본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네, 사실 이게 자본론의 이름을 쓴 건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어디이긴 했지만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커뮤니티 자본론이라는 그 책의 제목에 대해서 독자들의 약간 두 가지 부류의 반응이 있더라고요. 책을 내고 나서 네네. 어떤 분들은 내가 부자가 된 것 같다. 위안이 된다. 예를 들면 이제 경제적인 일을 하시면서도 커뮤니티 가치를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일을 해오셨던 분들인데 그렇죠. 그런 분들이 다른 이제 경쟁 업체나 이런 데들은 경제적인 걸로 막 달려서 막 돈을 벌고 있는 거 보면 약간 부럽기도 하고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대체로 그런 분들이 아니야 나는 커뮤니티 부자네. 맞아요. 갑자기 부자가 된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다. 그리고 이게 지속 가능한 거에 어떤 전략일 수도 있어. 이게 나만의 어떤 그렇게 해서 위안이 된다라는 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커뮤니티에 대해서는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왜 커뮤니티 자본론이라고 굳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약간 언짢아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주로 이제 사회적 경제를 하거나 시민사회에서 경제적 자본이란 자본론 중심의 자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 대신 자신은 그런 자본은 안 하겠어. 나는 의미 있는 일을 하겠어. 근데 이제 자립을 하는 건 되게 어려워요. 이런 분들 대체로 이제 정부의 지원을 받거나 나는 이제 중요한 일을 의미 있는 일을 하니까 누군가 나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은 아니 그냥 커뮤니티면 커뮤니티지 왜 자본이야. 그 자본을 같이 결합한 거를 그 자본이라는 단어에 대한 자본 자체는 거부감이 있으시네요. 자본 자체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커뮤니티는 커뮤니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커뮤니티 자본론이라고 이제 정한 거는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커뮤니티도 자본이다. 너무 멋진 말 같아요. 그리고 클라우스9에서 제목 회의를 해가지고 회의를 통해서 결정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워딩한 거 아니고 책 내용을 적고 보니 회의를 통해서 결정했습니다. 편집팀에서 이제 커뮤니티 자본이라는 거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같네요.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커뮤니티 자본이라고 이제 했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막스의 자본론도 제가 이렇게 잘 알지는 디테일하게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그때 시대상을 보면은 그때 필요했던 그죠. 산업화가 되고 있었고 그런 이제 거기에 여러 가지 제도적인 거나 문화적인 보완이 안 되는 상태에서 아동의 노동도 너무 착취가 심했고 그러니까 자본이 있는 사람이 방직 기계 예를 들면 사놓으면은 그냥 그걸로 떼돈을 벌고 사람들은 그냥 잠을 몇 시간밖에 못 자고 계속 일을 시키는데 정부는 아무런 그런 거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그거를 제재하거나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 시대로 돌아가 보면은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무슨 망하겠다. 이 사람들이 지금 들고 공멸. 일어나서 자본가들 다 죽여버릴 것 같고 그냥 다 같이 정말 뭐 불행한 수준을 떠나서 다 죽겠다 하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막스가 이거를 이대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걸 썼던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뭐 그런 흐름에서 뭐 공산주의도 나오고 막 했었지만 공산주의가 이제 문을 닫은 상황에서 지금 와서 보면은 막스의 자본론이 가장 기여를 많이 한 거는 자본주의인 것 같아요. 자본주의가 계속 그걸 보완하도록 만들어요. 그쵸. 수정하게 하고 네. 수정 자본주의가 되거나 뭐 보완하게 하거나 바꾸게 하거나 했죠. 그렇죠. 이런 리스크가 있다,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계속하고 얘기를 하니까 계속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부분들, 그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의 자본주의는 상당 부분의 막스의 자본론에 어떤 자본론의 도움을 받은 게 많다. 그렇죠. 네, 맞아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현재의 자본주의에서 특히 우리나라처럼 압축 성장을 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가 문제지 지금? 일단은 기존의 문제는 풀었어. 네. 배고픔을 해결한다. 네. 돈을 번다. 네. 부유하게 된다. 네. 어떤 첫 번째 미션은 컴플리트 한 거예요. 그거를 잘했다라는 건 인정을 해야 돼요. 산업화 세대든 어떤 세대든 공이 있으시죠. 민주화 세대는 와우, 정말 훌륭하십니다. 박수를 쳐야 되고 근데 이제 그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를 다시 우리가 재정의해야 됩니다. 이제는 이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라는 게? 예, 그게 이제 커뮤니티의 문제인 거죠. 그쵸. 예, 각자 자신의 영역에서 열심히 달려오고 막 경쟁하고 그런 물질적 가치를 추구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과연 이게 지속 가능한가? 모두가 불행해지는 길은 아닐까? 그러니까요. 예,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로서 새롭게 제시한다면 커뮤니티 자본이라는 게 우리가 필요하다. 필요하고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커뮤니티 자본이라는 게 약간 공동체적인 자본이라고. 근데 사실 뭐 커뮤니티를 번역하면 공동체고 그렇긴 한데 제가 굳이 공동체라는 용어를 쓰지 않은 거는 공동체라는 용어를 우리나라가 많이 이제 지난 몇십 년간 써올 때 약간 사회적 경제라든지 마을 공동체 이런 데도 많이 썼어요. 근데 그게 좀 약간 폐쇄적인 공동체, 기존의 그 세대적 공동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예전에 있었던 약간 마을 공동체는 농경사회라든지 약간 이런 이동이나 교류가 많지 않았던 그래서 우리끼리 그래도 자급자족하고 잘 살아보자라는 거가 좀 강했거든요. 근데 지금 시대는 그렇게 고립된 폐쇄적인 공동체를 가정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농사를 짓는 분이라 하더라도 다양한 이제 그런 것들이랑 연결돼서 새로 이렇게 뭔가를 해야 되는 시대가 된 상황에서는 다양성과 개방성, 연결성의 커뮤니티가 중요하다고 본 거죠. 그래서 좀 워딩을 공동체로 쓰지 않고 커뮤니티를 썼지만 사실은 공동체랑 내용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시구나. 해마다 신문에 보면 포브스 산정 뭐 부자 순위 이런 거에서 1등부터 뭐 500등 막 이런 거 발표하잖아요. 거기에 이름 딱 보면 와, 몇 위구나. 누가 몇 위네 하면서 막 부러워하고 그러는데 그 부자 순위를 말할 때 뭐 주식 얼마, 뭐 예금 얼마, 그다음에 뭐 부동산 얼마 이 순위로만 따질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커뮤니티 자본이 있는가 이런 그렇죠. 것까지 요소를 넣어서 부자 순위를 다시 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기업에서도 인재들이 많이 있으면 인재도 자본이라고 보고 자산이라고 보고 그 회사를 더 높이 평가해 주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커뮤니티 자본을 형성했고 만들었는가 이거를 좀 편입해야 포브스에 전화해봐야 될. 할 수 있으면 좋죠. 경제적인 거는 돈이라는 게 다 돈으로 환산이 가능하잖아요. 어떤 부동산도 현재 가치로 얼마. 그러니까 이제 그게 부가 딱 되니까 정확하게 부자네. 나는 이만큼이네.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달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커뮤니티 자본은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측정하기가 측정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하나로 환원해서 수치화시킬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뭐 대표님이랑 같이 제가 어떤 뭐 커뮤니티를 둘이서 이제 얘기하면서 형성한다. 그리고 뭐 이런 저자들의 커뮤니티가 있다. 클라우드9 이런 것들을 다른 것과 1대1로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이것과 그것은 완전히 다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환원해서 하나의 단위로 만들 수가 없다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조금 비교 자체가 불가능해요.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약간의
그걸 좀 해서 그걸 좀 인정해주는 네. 인정해주는 사회가 되어야 된다. 네. 왜냐면은 신뢰 자본이라는 게 있으면 얼마나 많은 다른 경제적 자본들이 수월해지고 간편해져요. 근데 네. 신뢰 자본이 없으니까 돈을 들여서 또 그걸 보완하고 뭐하고 확인하고 하면서 더 많은 돈이 들어가게 그렇죠.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는데 이제 물질주의의 특징이 돈으로 다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다 살 수 없죠. 네. 근데 물론 이제 돈이 이렇게 너무 없으면 돈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게 더 이제 많이 보이니까 당연히 이제 돈이 있어야 되는 게 맞고요. 근데 돈이 어느 정도 이상 이제 됐을 때 거기에서는 이제 점점 그 비율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돈을 정말 100억이 아니라 뭐 1000억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으면 그분은 당연히 뭐 비행기도 더 높은 클래스 타고 그렇죠. 더 좋은 네. 휴양지 가고 하실 수 있는 거는 맞는데 이런 사람들과 정말 관계를 형성하고 그런 분들하고 어떤 지식을 나누거나 뭐 어떤 보람을 느끼거나 하는 일은 돈이 있으면 있을수록 사실 어려워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죠. 행동경제학적으로는 돈이 많으면 다른 네.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게 된다든가 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연민의 마음이 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본인이 그렇지 않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주변에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꼬이잖아요. 아, 그래서 야,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저 사람이 내 돈을 보고 그러는 걸까? 아, 그래서. 네, 아니면 나를 사기를 치거나 뭐 최근에 있었던 오타니 야구 선수 오타니 같은 경우도 자기가 가장 믿었던 매니저가 통역 네. 매니저가 그렇게 했을 때 오타니 입장에서는 그 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네, 신뢰가 없어지는 근데 거죠. 내가 관계가. 그렇게 믿었던 이 사람이 이렇게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이렇게 상처를 받았겠어요. 앞으로는 조심하겠죠.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거를 계속 이렇게 하면서 산다라는 거는 굉장히 사실은 피곤한 일이고 피곤한 일이죠. 정말 자기가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할 때 난이도가 오히려 증가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셨구나. 커뮤니티 자본이라는 거를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전국에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다 만들고 싶지만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 책이 실전서다. 나는 이론서가 아니고 실전서다라고 이제 주창하셨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요? 네. 뭐 커뮤니티를 만드는 데도 다양한 게 있겠지만 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생태계랑 관련된 커뮤니티를 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의 존재를 좀 확장시키는 약간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영역의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다양성이 있어야 됩니다. 다양성.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같은 생각 가지는 사람들끼리 딱 모인다고 제가 생각하는 그런 창의적인 커뮤니티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일단은 그동안에 만나지 않았던 내 영역을 벗어난 사람들이 서로 마주치는 단계가 있어야 되는 거죠. 만날 계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되게 자연스럽게 서로를 알아가는 또 과정이 있어야 되고 호기심을 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다음 단계로 이들이 시너지를 내거나 이런 것까지 가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가려면 같이 꿈꾸는 미래상이 생겨야 돼요. 아, 그쵸. 네, 서로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농사를 짓고 어떤 사람은 신재생 에너지를 하고 이런 사람이 만났는데 어느 순간 야, 농업에서 우리 전기 많이 쓰는데 신재생 에너지로 하면 어떨까? 제주도에 신재생 에너지 많이 쓰는데 이런 거를 같이 꿈꾸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고 나면은 이 전혀 다른 일을 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함께 뭐를 해볼까? 우리 이렇게 하면서 이런 시너지를 만드는 걸로 이제 갈 수가 있고 이런 거를 조성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그 단계별로 이런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마주치고 그리고 그 함께 꿈꾸고 시너지를 내고 하는 거를 전체를 이제 만들어가는 스토리텔러가 돼야 돼요. 커뮤니티 조성자가? 네. 그래서 제가 많이 쓰는 방법은 미래 이 사람들을 놓고 10년 뒤에 제가 책을 쓴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사례로. 그거를 상상하고, 정확히 그렇게 되진 않지만, 대충 상상하고 이분들이 서로 마주치면서 함께 그런 스토리의 주인공으로 상상하고 만들어가는 거를 옆에서 자꾸 상황에 따라서 약간 넛징도 하고, 새로운 사람을 또 연결도 해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까 다시 정리하면 다양성이 있어야 되고, 다양성이 그렇게 연결돼야 되고, 그리고 그분들이 장기적인 꿈을 함께 꾸며야 되고 그리고 그 변화를 어렵지만 변화를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계속 스토리텔링을 하면서 가주는 이 스토리텔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거기서 그러면 스토리텔러 역할도 하시면서 네, 연결자 저는 역할도 좀 그런 그러니까 이게 작가적인 기질이 있는 사람이 이런 커뮤니티 조성자 역할도 저는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대표적으로 그런 걸 잘하는 사람이 이제 공주의 퍼즐랩의 권호상 대표 같은 경우도 끊임없이 스토리텔링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그 공주 제민찬 마을에 오면은 돌아다니면서 계속 여기가 뭐 몇 년 전엔 어땠고 지금 어떻게 되고 있고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고 저기 사람은 뭐를 하고 있고 계속 스토리텔링을 해줘요. 네. 그런 사람들이 커뮤니티를 만드는 데 되게 적임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역할들을 이제 해야 된다라고 네. 어떻게 만들 것인가는. 네. 어떻게 만들 것이냐는 거는 이제 그런 걸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되죠. 그게 역량이 없는데 할 수는 없지 않고. 근데 그런 역량이 좀 잠재력이 있는 분들은 이제 이런 단계를 잘 염두에 두고 좀 긴 호흡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 사람을 엮어가면서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와, 네. 커뮤니티 자본론 풍부해서 부유한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